안녕하십니까, 전원성입니다. 다들 서로를 위해서 써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고 왜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고 이런지 많이 느꼈어요. 저는 뭐냐면 이 타인에 의해 자기가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들을 엄청 잘해요. 뭐 그냥 마스크 쓰는데 1등이야. 예? 타인에 의해 자기가 잘못될까 봐. 근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기가 잘 되는 일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적고 타인에 의해 자기가 잘못될까 봐 방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사회를 보니까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엄청 적은데 자기가 남에 의해서 잘못될까 봐 그걸 방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부자가 되고 본인이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고 본인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해보셨는지, 매일매일 같이 밖에 나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이렇게 자기를 방어를 한 적이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잘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영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밥을 먹으러 나가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이어폰을 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못 살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각성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벗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쓰고 계시고. 예. 소액으로 아파트 따라잡기인데, 오늘 강의 진행은 이제 요거 강의를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상을 받았죠. 아카데미 상을 받았죠. 기생충을 제가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느낀 걸 설명드릴게요. 저는 좀 약간 제 유튜브들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남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뭐 요번에도 대책 나왔더니 다 똑같은 말 그대로 다 읽어주고 있대요. 뭐 여러분들 또 봤겠지만 그건 뭡니까 그게. 그리고 2월 14일 날 세미나를 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이제 추가 대책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짚어는 드릴게요. 부동산에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 원인은 뭔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오늘 하기로 한 것은 아파트 따라잡기예요. 소액으로. 그래서 아파트의 성격이랑 아파트는 왜 어떤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비 계획은 또 뭔지, 투자 방법과 투자처를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좀 아파트를 못 사서 고민 중이신 분, 투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고민. 괜찮다니까 계속 드시네. 한 번에 안 들고 계속.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화로 보는 투자 마인드. 기생충이에요. 영화 기생충이 시사하는 점. 기생충이 뭐죠? 어디 하나에 이렇게 기생해서 그냥 거기 그 사람 덕을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기생충.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거는 세계가 공감한 부분이니까 아카데미상까지 받았겠죠. 그런 모든 이런 상황들을. 아마 기생충이라는 단어까지도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층 간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기생충이에요. 그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도 많습니다. 사실 기생충보다. 그것 설명드릴게요. 이 코로나가 의학적인 코로나도 있지만요, 경제학적인 코로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부딪히기 싫죠? 경제학적인 코로나도 못 살면 코로나예요. 정말. 우리 아파트 지어지면 임대아파트 단지랑 일반 분양 단지, 조합원 단지랑 가운데 뭐 쳐 있어요? 바리케이트 쳐 있어요. 못 넘어오게. 경제적인 코로나죠. 참 씁쓸하죠. 그쵸? 우리 돈을 못 벌면은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기피하는, 엄마 쟤랑 놀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면은 막 놀지 말라 그러잖아 엄마들이. 그건 뭐예요? 다 접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죠. 기생충들 보셨죠? 예? 기생충들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설명들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이성균네 집이 캠핑을 떠나죠. 예? 근데 캠핑을 떠나고 캠핑을 떠났을 때 이 온 가족이 이성균네 집에 이제 다 붙어서 사는 것을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떠났는데 이제 양주를 다 꺼내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제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송강호가 먼저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사모님은 부자인데 착하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라 부자라서 착한 거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구김살도 하나도 없다고. 쫙 펴져 있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 다림이요 그래. 돈이 다림이요. 예? 그죠? 참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지하에서 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업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저기가 개발될 곳에 저분이 반지하에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저게 집합 건물이거나 다세대이고 개발지역에 저 다세대가 저 사람 거였다면 과연 저 사람이 기생충처럼 피자 박스를 접으면서 또는 남의 집에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계략을 했을까? 뭐죠? 반지하라도 개발되는 곳에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본인이 기생충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답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개발이 될 만한 곳에 소유권이 있으면 된다야 그냥.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뭐 기자가 요즘에 간땡이들이 부었고 그는 불평등을 그는이라고 그대로 제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속 시원하게 금방금방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아 매우 애가 탄다라고 토로하기로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잘 살고 자기가 진취적으로 자기가 발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게 평등한 거고 그 사람들처럼 노력을 안 하고 기생충처럼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살게 하는 게 평등한 건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위에 돈을 뺏어가지고 밑에다 내려주는 것은 그게 평등한 일이 아니죠. 그럼 입장을 바꿔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내가 노력한 것을 뺏어갖고 내려주는 거. 그죠?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불평등하다 보니까는 뭐 사회 돌아가지가 않죠. 지금 다 망하고 뭐 다 난리가 났죠. 저희 가로수길도 지금 가보면은 1층에 임대 빈 거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고도.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일단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게 평등이다라는 거죠. 한 만큼 주는 게 평등이지 안 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많이 주는 게 어떻게 평등이냐.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은 기회에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평등이지 똑같은 결과로서 나머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어하는 쪽에 살지 말고 진취적으로 본인이 발전할 수 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직도 아파트 못 사서 손 드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오늘은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유명한 슈퍼가 돼 있고 그 옆에 골목이에요. 오토바이로 찍은 거 보셨죠? 저 이거 다음 주에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는 무조건 가봐야 돼요. 현장 답사 뭐 현장이 답이다 뭐 현장 가보는 전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가서 노후도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화 기생충이 시사하는 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반지하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본인을 잘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방어 정도예요. 그냥 본인이 서울에 살 수 있고 본인이 그렇게 기생충처럼 안 살게 되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2월 20일 19번째 추가 대책이 나왔어요. 뭐 추가 대책 내용은 경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수원 전체랑 안양 거의 전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됐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책 내용들이 그리 중요하냐 뭐 뻔하죠, 그쵸? 이거 이렇게 LTV 규제하고 막 뭐 우리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원정 투자 그렇게 많이 할까요? 뭐 할 수도 있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실수요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피해자는 오죽하면 여기까지 살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피해서 서울을 살려고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에 대한 소득이 훨씬 더 많은 시기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없는 청년들 또는 집 없는 젊은이들, 집 없는 서민들이 세를 살고 있다가 집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낙담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아, 여기라도 사야 되겠구나. 여기라도 사야 되겠구나 가는 곳은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건데 대출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계속 옮기는데 그곳마저도 만약에 그곳마저도 제한을 해버리면 결국은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서민을 위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소득주도 성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모든 것들이 서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보면은 성공한 정책인 것 같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치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필수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에서는 각도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시선에서 하나의 진보적인 정치적인 시선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중요한가요? 자, 한번 읽어나 볼까요? 자, LTV 규제를 강화하는데 60% 적용했던 것을 구간별로 해가지고 9억 이하는 50%, 뭐 9억 추가는 30%. 근데 예외 조항이 뭐냐면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 이하일 때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이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주택도 없어야 되고 부부 소득이 합산해서 6천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집은 5억 이하밖에 못 사요. 이 사람들을 그럼 더 아예 그냥 못 사는데 딱 묶어놓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니네들은 이렇게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더 높은 거 사면 해당된다.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에요. 파고 들어보면은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아니고 이 모든 걸 충족을 해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 이하짜리를 사야 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천만 원 이하이고 그러니까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고 모두 충족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 더해서 60%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게? 요즘 이걸로 살 수 있는 집이 뭐 얼마나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대책이고 되게 기분 나쁜 대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가을지구내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뭐 이거를 주택 임대사업 이제 매매업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 주택을 임대를 하거나 주택을 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을 조정 대상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정하겠다. 이것도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주는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도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 가 있는데 내가 좀 오를 만한 지역에 집을 사두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지방에 가더라도 전입은 여기에 의무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더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이제 국토부가 조사까지 하는 조사 권한까지도 주는 거죠. 뭐 검찰입니까? 그죠? 국토부가 조사도 안 돼요, 이제. 할 일 너무 많아져요. 정책도 매달 세워야 되고, 그죠? 정책 매달 나오고 있는데, 정책도 매달 수립해야 되고, 조사도 매일 해야 되고, 뭐, 도대체, 너무 땜질식 정책이죠, 그죠? 19번째 대책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수원, 이런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뭐 요번에 포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면은 풍선효과에 따른 추가 대책, 이제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를 이제 2월 19일 날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나온 거죠. 그러면 20번째도 똑같은 정책이 반복되겠죠. 지금 또 뉴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또 여기를 피한 곳으로 또 자본은 또 이동을 해요. 또 피하는 곳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다음 풍선효과 지역을 찾아라. 인천, 경기 남부로 투자 수요 밀물. 그래서 한 개 입지까지는 풍선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개 입지.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거의 수도권 마지막에가 한 개 입지라고 보면 되겠죠. 한 개 입지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이 이렇게 있었어요. 서울이 있는데 뭐 분당 판교까지 이렇게 갔었죠. 분당 판교 갔다가 수원 안양까지 이렇게 가요. 옆으로 수원 안양까지 가고 이제 동탄 뭐 인천 이렇게까지 다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한 개 입지, 우리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은 뭐 천안권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우리가 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직장이나 어떤 기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를 가기 위한 내가 최고로 멀리 살 수 있는 지역을 한 개 입지라 그래요. 그 한 개 입지까지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죠.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는 계속 주택 구입을 못하게 조정 대상 지역을 넓혀가고 대출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집을 사야 되면은 한 개 입지까지 몰리는데 그 외곽은 안 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거의 전체가 한 개 입지까지 풍선효과는 발생을 하게 돼 있죠. 한 개 입지까지 풍선효과는 발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왜 사람은 계속 밀려나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밀려나가면서까지 풍선효과를 발생시키죠? 나라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왜 풍선효과가 계속 발생할까? 부동산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 피카소의 그림이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림으로 풍선효과 발생을 안 해요. 피카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피카소의 그림은 늘어나지가 않고 한정성을 띠고 있어요. 풍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끝까지 밀려나더라도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특정인을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해봤자 부동산은 쳐다보는 시선에 따라 어떤 사람은 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그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우리가 마치 잡는 것처럼 정책을 하지만 항상 실수요가 피해를 입는 게 한쪽의 시선, 투기를 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정책을 하다 보면은 그 외에 부동산은 굉장히 어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케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서민들, 피해자는 약한 쪽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선효과에 비슷한 말은 대체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체제 효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수원 용통을, 수원을 못 가면, 안양을 못 가면 또다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대체제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서울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이 또 막 올라요. 대체제. 필수품이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필수품이 고기니까. 광우병이 돌면은 돼지고기가 막 사먹어. 돼지고기를. 에? 돼지 콜레라가 돌면은 닭고기로 막 돌아가. 뭐든 섭취를 해야 돼. 멈추는 게 아니야.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카소의 그림처럼 안 사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필수품이라는 거지. 왜? 의식주니까. 의식주.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투기 수요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투기 수요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전체에 대해서 다 규제를 해버리니까는. 동일하게 규제를 하니까. 그리고 예외 조항을 두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보니까는 피해는 직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편차가 매우 크지만 수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치품일 수도 필수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강남의 아파트가, 강남의 집이 누군가에게는 필수품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누군가에게는 사치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필수품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살지? 왜 재벌 총수도 거기 사니까? 그럼 그 사람은 검소한 거겠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 입장에서는 아주 검소하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주차도 안 되는 데서 재벌 총수가 사는 것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거죠. 근데 서민들이 보기에 몇십억이 오른 그런 아파트를 보기에는 사치품일 수도 있고 투기 상품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시선에 보느냐에 따라 부동산은 누가 판단을 못 한다라는 거죠. 각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각도로 쳐다본 다음에 그게 마치 정부가 막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모든 정책을 쏟아내고 하다 보니까는 뭐 잡을래야 잡히지도 않는 거,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어떤 단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정책이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안 된다 그냥. 어떻게든 도망가고 어떻게든 움직이고. 부동산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고 개별적인 이유와 사연이 있어 잡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계 입지까지 모든 규제가 퍼졌어요. 일로 모여야 되는데 여기를 잡아놓으니까 일로 퍼지고 또 퍼지고 퍼졌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변해요. 똑같은 조건으로 변하면 결국은 어디죠? 네? 결국은 서울이죠. 결국은 서울인데 우리는 아파트를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그럼 뭘 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충이 살던 반지하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면.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까 한 5분, 10분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 송강호가 반지하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늦게 오셔서 못 들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생충을 보면서 부동산적인 시각으로는 저기에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힌다, 똥물이 넘친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을 컨설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 사람이 반지하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저렇게 살았을까? 저게 만약 구분등기 됐다면. 또 하나의 사실도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그 지역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들. 필수품이면서 이런 것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이 돼요. 필수품이면서. 사치품은 안 그래요. 피카소의 그림. 희소하더라도 그냥 오르면 안 사도 되는데 이건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가격이 다 결정되는 게 자, 희소성도 있고 늘어나지 않는 성질도 있어요. 그리고 소유욕도 있고 경쟁도 하고 허영심도 있어요. 강남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부동산은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규제한다고 해서 경쟁이 없어지고 희소성이 없어지고 여기서 규제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본연에 타고난 성질들이 없어지나요? 경쟁이 없어져요? 허영심이 없어져요?
소유욕이 없어져요? 부증성, 늘어나요, 부동산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희소하기까지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가격 결정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막 다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물론 거품이 어디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못하시면 안 돼요. IMF 때 16% 떨어졌더라고요. 반값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자, 가격 형성 요인이 있어서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인구의 감소는 그럼 경쟁률의 하락을 의미하느냐? 인구의 감소는 인구가 막 갑자기 막 다 반으로 줄어? 아니에요. 굉장히 서서히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전혀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러면 수능 인구도 줄었는데 왜 애들이 수능 만점 맞을 만큼 공부를 하죠? 편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고, 전체의 경쟁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좋은 곳의 경쟁은 전체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 가능한 인구의 경쟁을 의미하는 거고, 정말로 준다면은 외곽에서 줄어들겠지. 한계 입지 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한계 입지가 벗어난 곳이 지방 소멸이 되겠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 소멸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게 무슨 쓰나미처럼 중심지까지 다 망할 것이다. 뭐 희한한 이론들을 피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인구 감소론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언제부턴가 서울시 인구를 조사한 20년이 넘게부터 1000만이 줄은 지가 한 5, 6년 됐어요. 한 7, 8년 됐나요? 5, 6년 됐나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서울이 지금 1000만이 안 되죠. 서울이 1000만이 안 돼요. 인구가 줄었어요, 오히려. 인구가 줄었는데 서울의 집값은 어때요? 집값이 거푸면 전세값은, 집값은 소유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전세는 이용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에는 거품이 꼈다고 치고 왜 이용의 가격까지 그렇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까요? 뭘로 나타내는 거죠, 그거는? 그 안에서의 유동인구와 그 안에서의 희소성과 그 안에서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외곽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중심지의 선호도는 떨어지질 않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좋아서 외곽으로 나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중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 아무리 인구가 중심에 줄었다고 하더라도 중심지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처럼 전체가 다 규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또 어디가 뜰까요? 똑같은 입장이라면 규제를 피해 도망가서 한계 입지까지 이른다면 한계 입지 외로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그때부터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의 대체제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아파트의 대체주 중에 어디를 그러면 우리는 취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결론이죠.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거를 노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동작구에서 모든 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동작구에서 모든 학교를 다 나왔는데 제가 영등포 중학교 나오고요.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나오고 흑석동에 중앙대학교를 나왔어요. 다 동작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재개발이라는 지역도 없었고 뉴타운이라는 곳도 없었어요. 근데 동작구에만 노량진 뉴타운, 흑석 뉴타운 하면서 거기에 못 살던 사람들의 수준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도 안 나오던 곳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발 계획이라는 게 없었는데 노후가 될 수 있는 곳에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면 시간이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는 거기가 다 개발지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후도가 진행되고 개발지가 될 수 있는 곳에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기약을 한다면 한 방에 따라잡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파트를 못 산 사람들한테 돈이 있으면 아파트 사세요. 돈이 있으면 사는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오늘 소액으로 아파트 따라잡기인데 뭐 아파트도 사고 소액도 따라잡고 다 먹으려고 온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격 형성 요인들이 이래요. 아파트의 변천사 및 가격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막 다들 비장하세요. 표정들이 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셔가지고 좀 풀고, 네? 자연스럽게 있으십시오. 너무 비장해요. 무거워 죽겠어 아주 그냥.